제가 축구 선수로 가끔 이제 비유를 해드리는데, 예를 들어 이강인 선수, 김민재 선수 이렇게 몸값이 높다가 살짝 조정받으면 이런 게 매력적인 기회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름도 없는 2부 리그, 3부 리그 선수, 계속 몸값이 이렇게 바닥을 기어가는 선수가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시황 분석 쉽고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고 제 의견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8월 말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네, 제가 지난 영상에서 8월 말은 조금 기대치를 낮추고 차분히 보셔라. 네, 급하게 무리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차트도 이렇게 좀 깨진 흐름을 말씀을 드렸고, 두 가지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먼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그리고 잭슨홀 미팅, 여기에서 파월의 연설, 이게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조금 불확실성, 부담 요인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시장이 크게 움직이기는 좀 어렵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 엔비디아 실적을 왜 잘 봐야 했냐면,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시장의 핵심 주도주의 한 축이 AI 반도체 쪽이잖아요. 이쪽이 시가총액도 굉장히 크고 최근에 주가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쪽에 변동성이 생기면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난 1분기에 실적 발표와 가이던스, 2분기 가이던스에서 전망을 굉장히 세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반영하면서 주가가 2분기 내내 많이 올라왔는데, 보통 제 경험상 이렇게 기대가 크고 그런 것들이 주가의 상승에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어 있는 경우는 이게 예상대로 잘 나와도 크게 뭐 더 상승하기가 어렵고, 조금이라도 실망을 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2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2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충족했는데 3분기 가이던스가 조금 실망스럽게 나온다면 주가는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 높았던 기대치를 또 뛰어넘었죠. 서프라이즈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슈퍼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설명은 이따 다시 하기로 하고요. 일단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얼어붙었던 시장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좀 살리는 계기가 된 것 같고, 그 다음 불확실성이었던 그 잭슨홀 미팅, 이번 주말에 있을 파월의 연설이 또 하나의 불확실성이었죠. 사실 작년 이맘때 파월이 연설을 하면서 굉장히 강한 발언, 매파적인 발언을 했었죠. 금리 더 올릴 거야. 너희들 앞으로 한동안 더 힘들 수밖에 없으니까 각오 좀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면서 당시 글로벌 증시가 한동안 크게 흔들렸었거든요. 그게 이제 8월 중순에서 9월, 10월 오는 이런 코스였죠.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나 하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최근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 작년 하반기 고점을 넘어갈 정도로 움직이면서 시장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오르면 달러의 가치가 오르게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원달러 환율도 상승을 하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까지 악화되고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에 안 좋은 영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환율도 올랐었죠, 최근에. 그런데 오늘 다행히도 국채 금리가 급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환율도 함께 급락이 나오면서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 미국 국채 금리를 기술적으로 분석해 보면 지난번에 제가 코스피 지수 8월 초에 분석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코스피로 보면 이거죠. 자, 이렇게 고점을 돌파했다가 바로 꺾여서 이렇게 내려오면 이게 속임수형 패턴이다, 페이크다. 그러면 돌파하던 흐름에서 오히려 이게 밑으로 더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높은 패턴이 돼요. 실제로 코스피 지수도 그 이후에 이렇게 무너진 거죠. 그래서 금리도 이렇게 고점을 돌파하는 듯 하다가 바로 꺾여 내려오는 이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 속임수형 패턴? 그런 패턴이라고 본다면 앞으로 추가 상승에 대한 공포보다는 좀 더 하락 안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일단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정황상 파월이 이번 연설에서는 작년처럼 그렇게 매파적인 멘트로 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8월에는 미국의 물가지표 CPI가 8%를 넘어갈 정도로 미친 인플레이션 시즌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CPI가 많이 낮아졌고 또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 작년처럼 시장을 그렇게 의도적으로 흔들지는 않을 것이다. 저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지금 기술적인 차트 흐름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환율도 더 안정이 될 것이고 외국인 수급도 다시 유입되면서 증시에는 그래도 호재가 되겠죠. 환율도 제가 지난번에 여기를 넘어가면 안 된다, 여기를 넘어서면 조금 피곤해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여기서 머물다가 꺾였습니다. 뭐 이게 완전히 상황이 종료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 금리와 환율 계속 잘 체크하면서 시장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동안 시장에서 걱정해야 하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엔비디아 실적 지나갔고 잭슨홀은 아직은 남아있지만 그렇게 크게 겁먹을 상황은 아니라는 그런 분위기가 된 거죠. 얼마 전에 이슈되었던 중국 부동산 위기설이나 미국의 은행 이야기는 일단 지금 쏙 들어갔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환율에 다 녹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환율이 진정되면 여러가지 시장에 긴장감을 주는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완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 시장 지수를 보시면 코스피는 이렇게 추세가 깨진 상태에서 뚝 떨어져서 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당분간 추세 상승장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렇게 좀 지그재그 박스권으로 보고 있는데 다행인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가지 여건들이 빠르게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더 우상향하는 그런 어떤 출렁 있는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흐름보다는 이 위로 가면서 출렁출렁하는 그런 박스권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뭐 이게 쭉쭉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일단 추세가 깨졌고 지금 뭐 강력한 호재가 있다. 뭐 미국에서 어떤 금리 인하를 한다거나 어떤 완화 스탠스로 간다거나 아니면 지금 뭐 경제가 빠르게 살아나고 있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레벨이 좀 다운된 상태에서 출렁이는 과정 속에서 그래도 아래보다는 위로 가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은 이게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추세가 깨졌다가 지금 빠르게 다시 회복하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차트만 보면 조금 애매합니다. 이럴 때는 뭘 보면은 도움이 되느냐, 코스닥 150 지수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코스닥 150 지수를 보시면 이번에 추세가 이탈되지 않았습니다. 추세가 이탈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 조정을 잘 소화하고 돌아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큰 지금 코스닥 시장의 주도주들, 에코프로 그룹이라든지 HBM 반도체 관련 핵심주들, 그리고 피부 미용, 의료기기 이런 종목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은 지금 추세가 좀 꺾였거나 한 단계 레벨을 다운되는 그런 징후가 나왔지만 대장주들, 주도 섹터는 아직도 문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래서 제가 주도주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이 좀 꺾여도 주도주는 끝까지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로 다시 넘어와서 주말에 파월이 이상한 소리만 하지 않고 적당히 넘어간다고 하면 이번에 이렇게 이탈되었던 추세를 좀 회복하면서 다시 21선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훨씬 우세한 상황이 되겠죠. 사실 올해는 계속 그랬습니다.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이 올해 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무래도 에코프로 그룹주가 주도주이고 대장주니까 코스닥이 주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 이게 시장이 살아난다 하더라도 이 지난 7월 말 고점을 넘어갈 수 있느냐, 이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분간은. 왜냐면 이 당시에 터졌던 이 거래 대금 기억나시죠? 정말 급등락하면서 거래 대금이 폭발했던 이런 매물 저항들이 아직 제대로 소화가 되지 않았고 시간적으로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길 넘어가는 거는 당분간 어려울 것 같고요. 이번에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고 하더라도 한 뭐 요 정도 910에서 920선 이 정도 올라오면 다시 또 출렁일 수 있는 그런 저항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코스는 여러분들이 지금 8월 말 9월 가는 코스는 뭐 길게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지난 6, 7월 달보다는 방망이를 조금 짧게 잡으시고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수익도 챙기고 또는 손실을 좀 줄여서 매도 조율하는 그런 대응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과 섹터 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가장 처음 말씀드리는 섹터는 매번 똑같아요. 배터리, 2차전지, 그리고 HBM 반도체, AI 반도체 핵심주들이 양대 산맥이죠. 배터리는 어디? 양극재 쪽, 그리고 광물, 리튬 쪽, 여기가 메인입니다. 제일 좋은 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배터리 관련 기업 중에서 제일 싼 거 고르지 마시고요.
제일 좋은 걸 하는 겁니다. 그게 대장주고, 여러분들이 대장주에서 그러니까 제일 좋은 종목들, 제일 강한 종목들로 매매하는 방법과 아니면 제일 싼 종목들, 바닥권에 있는 종목에서 매매하는 방법,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은지는 계속해서 직접 경험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를 하는 게 좋은지, LNF를 하는 게 좋은지, 뭐 첨보 이런 종목을 하는 게 좋은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고 계시니까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장주가 후발주보다 10번 중에 9번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10번 중에 1번 정도는, 하루 정도는 아주 싼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튀어 올라오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확률은 굳이 베팅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편이고요. 항상 에코프로 BM이 메인이고, 에코프로 BM은 제가 지난주에 30만원 초반대 매수 의견 힌트를 다 드렸고, 그리고 이번에 34만원 찍었다가 다시 눌리고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도주들이 가격이 싸지면 그거는 매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종목은 싼 게 매력이 없지만 좋은 종목은 싸지면 매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에코프로 BM, 포스코 그룹주들은 이번에 낙폭과대에서 반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반등까지는 괜찮은데 7월 말에 고점을 넘어가는 거, 이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당분간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번에 반등만 노리는 매매를 해야 되고요.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는 게 유리하다. 아니면 아예 장기 투자, 아예 뭐 내년, 내후년까지 보실 각오를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찬가지예요. 이때 7월 말에 터졌던 이 가격한 변동성과 이 엄청난 거래량, 거래 대금이 너무 크고 그것이 아직 소화가 안 됐기 때문에 기간적으로도 짧고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넘어간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힘든 일이고,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 다시 눌리는 뭐 이런 흐름 정도를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근데 문제는 이 반등의 이 폭을 정확하게 우리가 맞출 수는 없다는 거죠. 정확하게 어디까지 간다? 그거는 저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매수를 분할 매수하는 것처럼 매도도 항상 분할 매도로, 그리고 너무 최고점을 맞추려고 무모하게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적당히 챙겨나가는 그런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도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에코프로 그룹 가면은 당연히 포스코 그룹 바로 봐야 된다 다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포스코 퓨처엠이 어제는 좀 흔들렸는데 오늘 11% 폭등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에 터졌던 이 거래량을 넘어가는 거는 힘들어요. 이건 힘들지만 이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은 나올 수 있다. 그 반등이 정확히 어디까지 간다? 그거는 난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지만 이 반등 파동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포스코 홀딩스도 비슷합니다. 이 자리를 바로 넘어가기가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흐름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은 뭐 환율이나 뭐 미국의 잭슨홀 미팅 관련된 여러가지 정황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목표치는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주에 에코프로 BM 여기서 이렇게 수익이 한번 났고요. 포스코 홀딩스도 여기서 매수 들어가서 한번 수익을 내고 다시 들어가서 오늘 또 수익이 나서 이번 주에 포스코 홀딩스에서만 2번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화요일 수익이 나고 다시 매수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에코프로 그룹에서만 10번 넘게 매매해서 다 수익 났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마 포스코 그룹까지 다 포함하면, 에코프로 그룹, 포스코 그룹 다 포함하면 올해 20번도 넘게 매매해서 단 한 번도 실패 안 했습니다. 20번 넘게 매매를 했는데 승률이 100%예요. 거짓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도주 그룹, 대장주 쪽에서 매매를 했더니 수익이 제일 잘 나더라. 이거보다 좋은 매매 방법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 주도주, 대장주 쪽에 집중하는 매매를 계속 할 거고요. 물론 나중에 시장이 완전히 재편돼서 주도주가 바뀌고 새로운 주도 섹터가 탄생하면 또 그쪽에서 열심히 매매를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영상이나 저희 텔레그램에 오셔서 제 의견을 참고하시면 앞으로 이런 주도주 매매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수익을 내는데 사실 여러 종목을 다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 종목을 본다고 수익이 많이 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핵심이 어딘지, 시장의 중심이 어딘지 그거를 잘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런데 지금 배터리 쪽에서 제가 대부분 종목들이 고점을 넘어가기, 지난 7월 고점을 넘어가긴 쉽지 않아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나마 이번에 고점 돌파 가능성이 있는 종목은 에코프로 같습니다. 에코프로는 그래도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무조건 된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있다. 여기에서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지지가 않았고요. 그리고 하락한 폭도 그렇게 크지가 않죠. 비교적 적게 눌리면서 잘 버텨냈고, 그리고 지금 흐름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굉장히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추세가 무너지지도 않았어요. 이런 패턴은 여기서 잘 버텨내고 시장만 도와주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가능성은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HBM 반도체 쪽, 제가 이쪽은 지난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후에는 잠시 주의하자, 따라가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주가는 먼저 많이 올랐는데 실적이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근데 엔비디아가 결과적으로 슈퍼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음에도 오늘 우리 시장 종목들 시세를 보면 관련주들이 정강 후약이 많이 나왔습니다. 한미반도체도 오늘 아침에 떠서 시작했다가 쭉 밀렸고요. 이수페타시스도 전강 후약이 나왔죠. 그나마 주성 엔지니어링 정도가 그동안 반등이 좀 약해서 오늘 많이 올라왔는데, 그 외에는 대부분 오전에 강하다가 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시면 실적 발표 전후에는 조심하는 게 맞았죠. 다행히 실적이 좋았으니까 이 정도지, 만약에 실적이 실망스러웠다면 한번 주가가 크게 빠졌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엔비디아가 이번 2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다음 3분기 가이던스까지 또 기대감을 크게 살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관련주들은 또 조정을 잘 받으면 관심 있게 봐야 합니다. 정확한 저점 타이밍 그런 건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분할 매수 관점 차분히 하시는 게 중요하고, 장비는 한미 반도체, 이오테크닉스 이런 종목들이 대장급이고 조정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외에 뭐 HPSP, 파크 시스템즈, 소재에서는 고다층 PCB를 담당하는 이수페타시스가 단연 대장이고, 테스트 소켓을 만드는 ISC 이런 종목들도 대장급으로 움직이는데 이런 종목들 무리하게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항상 조정 시에만 보세요. 주도주가 좋다, 강한 종목이 좋다라고 해서 이렇게 급등할 때 막 따라가라는 게 아니에요. 강한 종목이 좀 눌러줄 때, 조정을 받을 때 매수하시는 게 잘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렇게 약한 종목 있죠. 계속 내려가는 종목이 줄줄 흘러내리다가 반등할 때, 이때 따라가는 게 가장 안 좋은 겁니다. 이런 매매가 승률이 가장 떨어져요. 이렇게 약한 종목이 반등을 하면 매도를 해야 돼요. 매도를. 아시겠죠? 그게 확률적으로 잘하는 겁니다. 제가 축구 선수로 가끔 이제 비유를 해드리는데, 예를 들어 이강인 선수, 김민재 선수 이렇게 몸값이 높다가 몸값이 올라가다가 살짝 조정 받으면 이런 게 매력적인 기회잖아요. 그죠? 그런데 반대로 이름도 없는 2부 리그, 3부 리그 선수, 계속 몸값이 이렇게 바닥을 기어가는 선수가 가끔씩 이렇게 몸값이 올라와요. 이거는 함부로 매수하시면 안 되는 거죠. 매수가 아니고 매도하는 게 유리합니다. 정말 이 선수가 엄청난 선수가 될 거라는 걸 확신하려면 몸값이 어떻게 돼야 하냐면 이 고점을 뚫고 신고가가 나야 돼요. 이 앞에 고점을 뚫고 신고가를 내면 그럼 그때부터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 이 선수가 좋은 선수가 되겠구나 라는 게 명확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 전에 요 밑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파동은 함부로 이 선수에 대해서 장밋빛 전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좋아지는 선수는 많이 없습니다. 이런 선수가 흔치가 않아요. 이런 선수는 정해져 있고요. 이렇게 몸값이 바닥을 기어다니는 선수는 수백 명, 수천 명이 있습니다. 이런 선수는 여러분들이 함부로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저는 결국 배터리, 2차전지랑 HBM, AI 반도체 이 두 섹터가 여전히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혼란스러운 경제 상황, 금리도 높고 경기는 안 좋고 실물 경기 안 좋고 저성장 시대, 그런 상황에서 올 하반기 그리고 내년 그나마 가장 믿을 만한 산업이 어디냐. 만약에 지금 경기가 아주 호황이고 금융시장 여건이 굉장히 좋고 금리가 낮으면 사실 좋은 기업이 한두 개가 아니죠. 대부분의 업종들,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좋아질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좋은 기업, 성장하는 기업이 많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희소성이 있는 거고, 그런 희소성 있는 기업에 주식시장은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도주들이 다른 종목보다 월등히 잘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올 하반기랑 내년에 그나마 사상 최대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다른 종목들은, 다른 기업들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실적 없이 반짝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빠지는 테마주들도 요즘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초전도체 테마, 맥신 테마 이런 종목들 최근에 보셨을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한두 번 매매해서 뭐 잘 팔고 빠지신 분들은 뭐 수익을 냈을 수도 있는데, 이런 테마주 있죠. 이런 테마주에 너무 몰두해서 열심히 매매하신 분들은 아마 제가 봤을 때 먹은 것보다 토한 게 더 많을 거라고 봐요. 먹은 것보다 손실 나는 게 더 큽니다, 보통. 이렇게 주가가 막 급등락 하거든요. 이런 흐름에서 매매를 하다 보면 먹는 것보다는 토하는 게 더 많습니다, 실제로. 뭐 맥신 테마도 마찬가지. 이렇게 급등락을 하면 이상하게 먹는 것보다 토하는 게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 해보시면 압니다. 물론 뭐 매매 잘하시는 분들은 또 잘하시겠지만, 그런 분들은 아주 일부 극소수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테마주들을 불량식품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쪽은 전혀 매매하지 않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시장이 조금 다시 진정이 되고 좋아지려고 한다면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볼만한 섹터가 엔터주죠. 엔터주 쪽도 뭐 하이브, 뭐 JYP, YG 이런 종목들 생각보다 조정이 많이 나왔거든요.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YG엔터가 아직도 블랙핑크 재계약 소식이 안 나왔어요. 이것만 잘 지나가면은 더 관심있게 볼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그런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하지만 가격적으로는 충분히 매력적인 자리에 왔다. 그리고 그 외에는 원전 섹터, 원전 쪽도 개인적으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해외 수출 관련해서 이슈가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그런 원전 쪽도 한번 관심 있게 볼만은 하다. 그런데 역시 주도 섹터인 배터리나 AI 반도체 쪽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매매를 하더라도 비중을 크게 하고 싶지는 않고요. 하더라도 좀 적게 적정 비중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시장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보다 조금 더 상황은 호전되고 있다. 금리와 환율이 진정되고 외국인 수급도 좋아지고 있다. 잭슨홀 미팅이 변수인데 그것도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말 전에 조금 현금은 남겨놓을까 합니다. 풀베팅하고 주말을 보내기는 좀 부담이 되죠. 그래서 현금 조금 정도는 남겨놓으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전히 핵심 주도주, 대장주는 배터리, 그리고 HBM 반도체 쪽 위주로 하는 게 좋다는 의견. 그 외에는 뭐 굳이 뭐 열심히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잭슨홀 미팅까지 별탈 없이 지나가면 시장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시장이 급등을 하거나 지난 7월 고점권을 넘어가는 그런 흐름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반등 시에 어느 정도 좀 비중 조율도 하고 수익 나는 건 좀 챙기기도 하고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놓는 그런 대응을 통해서 9월 하순 10월을 좀 대비하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이제 가을 되고 추석 연휴 전후 되면 시장이 조금 좀 지루하게 무겁게 갑니다. 그리고 연말 되면은 보통 아시잖아요. 연말에 대주주 기피성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연말로 가면 갈수록 시장이 조금 강화되기보다는 좀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8월 말 9월 가는 코스 반등이 나오면 좀 그 부분에 대한 대비를 어느 정도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대비를 잘 하면 10월이나 11월 또는 연말까지 시장이 좀 흔들린다고 했을 때 그게 위기가 아니고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좀 준비를 해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계속해서 영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실적과 성장성 있는 좋은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고요. 대장주, 이왕이면 대장주 위주로 매매를 하시고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분할 매수하시면서 항상 성숙한 마인드로 차분히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